현금 290억 원, 로또를 수십 번 맞아도 불가능한 이 큰 돈을 한 방에 집 사는 데 쓴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대출 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하다는 성수동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질렀죠. 재벌 3세냐고요?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업을 7번이나 연달아 말아먹었던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아모레퍼시픽을 위협하는 시총 2조 기업의 주인이 됐을까요? 실패 끝에 찾아낸 남들은 절대 모르는 돈을 복사하는 공식,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병훈 대표는 서울에서 자란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실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잘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사내 정치주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춘기 소년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내 밥줄을 남의 손에 쥐어주지 않겠다. 능력만 있으면 살아남는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 이 문제의식은 이후 그의 선택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죠.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강의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남들이 스펙을 쌓고 토익 점수를 올릴 때 그는 휴학을 선택하고 창업이라는 가장 불확실한 길로 들어서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 데이팅 앱, 소셜 커머스까지 시도한 사업은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고 그 횟수는 무려 7번에 달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실패는 자존감을 끊임없이 갉아먹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닌가 보다 라며 포기하고 학교로 돌아갔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실패 속에서 훗날 2조 기업의 씨앗이 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데요. 실패한 7번의 사업에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이른바 블루오션을 쫓았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블루오션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소비자 니즈가 없어서 비어있는 데드오션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180도 트는데요. 상어가 많아도 상관없다. 물고기가 가장 많은 곳으로 가자. 그렇게 그가 선택한 시장이 바로 이미 포화 상태라고 불리던 화장품 시장이었습니다. 2014년 그는 어머니 지인에게 빌린 돈 5천만 원으로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회사를 씁니다. 지금의 APR의 전신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사무실 보증금을 내고 나면 제품을 만들 자금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처럼 TV 광고를 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건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고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그리고 페이스북이었죠. 당시 페이스북은 텍스트 중심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넘어가던 과도기였는데요. 그는 매직스톤이라는 클렌징 비누를 만들고 마케팅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쁜 모델이 등장해 이 비누 좋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일반인이 직접 등장해 거품을 내고 세수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화장이 지워지고 피부가 드러나는 과정을 편집 없이 담아낸 영상, 이른바 쌩얼 비누 콘텐츠였죠. 이 영상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저거 진짜야?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이어졌고 주문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는데요. 창업 3주 만에 월 매출 1억 원, 그리고 1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세 자릿수 매출을 만든 거죠. 이 시점부터 APR 특유의 경영 방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속도인데요. 김 대표에게는 지금도 자주 언급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이른바 6개월 룰.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라도 6개월 안에 가능성을 증명한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과감히 접습니다. 대신 된다 싶으면 모든 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밀어붙이고요. 이 속도전으로 그는 에이프릴 스킨에 이어 더마 코스메틱, 메디큐브, 스트리트 패션 널디, 남성 화장품 포멘트까지 연이어 브랜드를 시장에 안착시킵니다. 외부에서는 내놓는 것마다 성공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정작 그는 불안했습니다. 화장품은 유행이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베스트셀러가 내일은 바로 잊히는 시장. 끊임없이 신제품을 내야 하고 마케팅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사업은 없을까? 한번 고객이 들어오면 쉽게 떠나지 않는 구조는 없을까?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지금의 APR을 만든 결정적인 한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뷰티 디바이스였습니다. 2021년 김병훈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선언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화장품 회사가 아닙니다. 테크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당시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쓰는 장비는 수천만 원대였고 대기업이 내놓은 가정용 기기 역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대였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효과는 알겠는데 기계 하나에 100만 원은 부담스럽다. 김 대표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되 가격은 훨씬 낮출 수 없을까? 그가 설정한 목표는 30만 원대. 그리고 이 목표를 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구조가 등장하는데요. 경영학에서는 이를 질레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면도기 회사가 면도기 본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면도날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로 돈을 버는 모델과도 비슷하죠. 그는 이 방식을 뷰티 시장에 적용합니다. 메디큐브 AGR 기기는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하고 대신 이 기기를 사용할 때 전용 젤이나 부스터 크림을 함께 쓰도록 설계한 건데요. 소비자는 기기 가격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장품을 반복 구매하게 됩니다. 이른바 락인 효과. 이전에는 화장품만 판매하다 보니 고객이 언제 떠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기기라는 기준점이 생기면서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시장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AGR 기기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300만 대를 넘어서고요. 2025년엔 500만 대를 돌파합니다. 실적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2024년 매출 약 7,200억 원, 영업이익 약 1,200억 원, APR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매출 성장이 꺾이지 않는 보기 드문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눈여겨볼 지점은 국내 성적이 아닙니다. 이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은 이미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APR의 해외 매출 비중은 약 78%에 달하고요. 겉으로 보면 한국 기업이지만 매출 구조만 놓고 보면 이미 글로벌 기업에 가깝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전체 매출의 약 30%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죠. 김 대표는 이 전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소비자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는 아마존을 일종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 보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메디큐브 제품은 주요 카테고리에서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립니다. 동시에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셀럽들이 SNS를 통해 메디큐브 기기 사용 모습을 공유하면서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K-뷰티 디바이스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메디큐브 광고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의 상징적인 장면이죠. 주목할 점은 시장 선택인데요. 많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다가 현지 경기가 둔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동안 APR은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미국과 일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매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통 화장품 대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시장을 APR은 불과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테크를 앞선 방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그림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너무 빠르게 달린 탓일까요? APR을 둘러싼 몇 가지 경고등도 함께 켜지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제기된 건 안전성 논란이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는 단순한 화장품과는 다릅니다. 전기와 열을 사용하는 제품이죠. 2025년 메디큐브 일부 제품과 관련해 미국 FDA의 소비자 신고 시스템에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의 시선도 한 차례 흔들렸죠. 회사 측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기업인 만큼 안전성 문제는 계속해서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광고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는데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일부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이끈 마케팅 방식이 동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죠. 또 하나의 우려는 메디큐브라는 단일 브랜드 의존도입니다.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메디큐브 화장품과 디바이스에서 나옵니다. 만약 이 브랜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죠. 이런 우려에 대해 김 대표는 하나의 철학을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바로 비가역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다시 폴더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건조기를 써본 사람이 다시 빨래를 널고 싶어질까요? 한번 편리함을 경험하면 이전으로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뷰티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기기로 관리해 피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 전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비가역적인 경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철학이 단순한 자신감인지 아니면 시장을 꿰뚫은 통찰인지는 결국 시간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숫자는 그의 말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10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일하면 1조를 주겠다. 저는 그 약속을 이미 신고했다고 믿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1조를 받기 위한 과정이다. 나는 이미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믿고 버티다 보니 정말로 결과가 따라왔죠. 그는 명문대 졸업장 대신 자신의 가설을 시장에서 증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직을 지켜보며 세상에 대한 질문을 품었던 소녀는 7번의 실패를 거쳐 이제 글로벌 뷰티 테크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어쩌면 APR의 성공 비결은 화려한 마케팅도 복잡한 기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방향을 바꿔서라도 끝까지 가보는 태도, 그 집요함이 지금의 APR을 만든 핵심이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APR의 성장은 기술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요함이 만든 결과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머니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